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민법 제9강입니다. 자, 교재를 어디를 펴시냐면 오늘은 이제 계약법 각칙으로서 438페이지 매매 부분이 있죠. 네, 여기를 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가 항상 옆에다가 적어드리잖아요. 자, 민법은 권리로 따지면 크게 보면 물권과 채권이 있다 그랬고요. 물권을 다루는 게 물권법, 채권 다루는 게 채권법 그랬고, 물권법과 채권법의 공통된 사항을 뽑아낸 게 민법 총칙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항상 놓고 봤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면 채권법 보고 있는데, 채권법에서는 어디만 우리 시험법이다? 계약법만 우리 시험법이다 그랬죠, 그죠? 근데 물권은 딱 법으로 정해져 있다. 뭐라고 그랬어요? 물권 법정주의 그랬죠. 그래서 개인이 특약으로 물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법대로 가라.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그랬고요. 계약은요. 계약 자유의 원칙 그랬죠. 그래서 어쨌냐면 계약은 수만 가지 계약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 자, 우리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수만 가지 계약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계약들, 그게 15개가 있다 그랬죠? 그 15개 중에서 자, 매매, 교환, 임대차만 우리 시험법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계약 자유니까 여기는 특약이 먹힌단 말이에요. 법 규정과 달리 법 규정을 위반해서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법 규정에 우선하죠. 그죠? 이럴 때 이 법 규정을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냐면 의무 규정 그랬죠. 그래서 물권법은 원칙적으로 강행 규정인데 계약법은 원칙적으로 의무 규정이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죠. 자, 그런데 이 민법상 15가지 계약을 전형적인 계약이다 그래서 전형계약이라고 그래요. 15가지 이외의 계약을 비전형 계약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15가지 중에는 뭐도 있냐면 엄마 해외여행 가는데 100만 원만 줘 이랬죠. 공짜로 달라는 거죠. 청약이죠. 좋아 줄게 승낙이죠.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증여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증여계약이며 이제 어땠어요? 엄마는 어떤 의무를 저희 아들은 자식은 의무가 없는데 엄마는 의무가 있죠. 100만 원 줄 의무. 그래서 한쪽만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무슨 계약이다? 편무계약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공짜잖아요. 공짜라서 그것을 무상계약 그랬죠. 그죠? 무상계약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는 공짜로 임대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짜로 빌려주잖아요. 그럼 그것은 무슨 계약이라고 그러냐면 사용대차 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교환이나 사용대차는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것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낙성계약. 형식이 필요 없다. 불효식 계약. 그랬죠? 그 다음에 쌍무, 쌍방 모두 의무를 부담한다. 쌍무계약 그랬고요. 그 다음에 대가가 있는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이게 공통점이었죠. 자, 그런데 매매교환 임대차 오늘 이 부분을 볼 건데요. 이게 이제 계약법 각칙 부분인데 교환은 사실상 뭐 볼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매매라는 것은 실제 말로 부동산하고 돈하고 바꾸는 건데 교환은 부동산하고 부동산하고 물건하고 물건하고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옛날 화폐경제 이전 물물교환 시절에는 뭐예요? 교환계약이 주였겠죠? 근데 화폐경제에서는 뭐겠어요? 매매가 주가 되겠죠. 그래서 교환은 실제 사례에서 거의 없기 때문에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그다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죠. 뭐 무시해도 여러분이 합격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매매하고 임대차죠. 그죠? 그런데 매매라고 적고 매매 계약이라고 읽어라 그랬죠. 임대차라고 적고 임대차 계약이라고 읽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매매 부분에서는 계약 말고요. 계약 전 단계로서 예약 부분이 있어요. 예약 부분이. 매매에서는 예약 부분이 있는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니까 예약 제가 오늘 강의는 드리지만 내일 시험 치는데 오늘 예약 공부하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념만 알고요. 그냥
치워버려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물론 아주 가끔씩 독립대 문제로 나오거나 지문 하나로 정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계약을 할 때요. 계약금을 주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시험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계약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때 계약금을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집에 있는 계약서 생각해 보면서요.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담보 책임이라는 거예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것도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부담 문제가 있는데 그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크게 보면 환매라는 게 있다고요. 팔기는 팔았을 때 되사올 수 있는 권리. 이걸 환매라고 그러는데요. 환매도 뭐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팔기는 팔았죠. 매매죠. 근데 되사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환매 특약이 붙어있는 매매 계약 이러거든요. 자, 이 부분인데 환매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환매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양도 담보다 나중에 이제 가담법 가가지고요. 여러분 등기법에서도 환매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하고 여러분이 겹쳐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를 공부할 때는 조금 지루하지만 항상 비교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물권법에 가면 전세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세권하고 임대차는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권인 전세권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고.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임대차에 따른 임차권은 민법상 임차권이에요. 그런데 임차권도요. 적용되는 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민법도 있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죠. 여기에 임차권하고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크게 보고 우리가 어디를 공부해야 될지를 알고 들어가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서부터 들어가겠어요? 매매인데 여기 애약 이 부분부터 들어가자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교재를 한번 봐보시면 438페이지 펴보세요. 그러면 거기 법조문이 있죠. 그죠? 563조 나오죠.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은 그 조문은 읽어드리고 판례는 많이 안 읽어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요. 봐보세요. 우리는 민법 조문이 있어요. 1118조가 있는데 시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조문을 해석해 놓은 게 해석이라는 것은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거든요. 너는 이렇게 해석하고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는데 이 해석을 권한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기관 이건 법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해석한 걸 유권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권 해석한 결과가 뭘로 나타나요? 판례로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은 100% 어디에서 나오냐면 조문과 판례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문에서 한 3 정도 나오고요. 판례에서 한 7 정도, 이 정도 나와요. 이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학설 이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 드리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이 판례 내용이에요. 판례 내용을 제가 강의 드려요. 그러니까 조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것을 해석해 드릴 때 어떻게 해석해 드린다고요? 판례 입장으로 해석을 해 드리니까 그 게시판에 질문 올라올 때 왜 판례는 안 합니까? 그러는데 이 판례를 지금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무리예요. 그런데 판례를 이거 판례입니다 하고 그 판례를 강의 드리지 않더라도요. 제가 조문을 읽어드리면서 해석하는 것은 전부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월 달 가가지고요. 따로 판례 부분이 있잖아요. 이 판례 부분을 제가 따로 강의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수험생 마음은 10분, 100분 이해를 해요. 빨리 뛰고 싶고 막 다 챙기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 마음 아는데 선생님이니까요. 선생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막 마구마구 뭐 그래요 하고 다 주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투망식 강의라고 그러죠. 투망식으로 막 다 강의하고 여기 별표 치세요, 암기하세요 막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다 해주고 중요한 건 뭐 별표 치고 암기하세요 했지만 암기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다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선별해 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강의를 듣더라도요. 이해하고 저절로 반복하며 암기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여러분한테 자 조금씩 어려운 것들 뼈대를 세워주고 살을 붙여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강의하는 것이니까 처음 공부할 때 막 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누구나 다 있다는 거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면 얹혀요. 소화불량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단계로 별로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전문 중심 해석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판례는 정리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은 제가 따로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자 조문 보시면 563조 나오죠, 그죠?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그죠?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할 때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그러죠?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이때 재산권이라는 것은 부동산 물건일 수도 있고요. 분양권도 매매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권리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전할 걸 약정하고 상대방은요. 대금을 지급할 것 그랬죠? 돈이어야 된다고. 그래야 뭐가 돼요? 매매가 되지. 만약에 재산권과 재산권 그러면 교환이 돼버린다고요. 그리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만 해도 뭐예요? 낙성계약이죠? 네,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567조 보면 이제 매매에 관한 법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도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환이나 임대차에서도 뭐가 있겠어요? 계약금 문제, 뭐 담보책임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다만 교환에서는요, 뭐 보충금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보통은 뭐예요? 물건과 물건이니까 계약금이 없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가로 1번에 보면 두 번째 줄 낙성, 불효식, 쌍무, 유상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한가로 3번에 보면 방금 설명드린 매매는 유상계약의 가장 대표이기 때문에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한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재산권의 목적 그러면 매매 계약의 목적 그러면 한가로 1번 재산권 이전하고 2번 대금 지급이다. 그 말 나오고요. 재산권 이전에는 두 번째 줄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도 매매계약 유효 그랬죠?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 매매계약도 유효 그랬잖아요. 자, 그런 것들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39페이지 오시면 매매 성립 그랬죠? 우리는 뭐라고 공부했어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합치, 합의, 계약, 성립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통된 사항인 총론에서 배웠던 청약과 승낙 합치에 의해서 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합치인데 합의 똑같은 말인데 한가로 2번에 보면 다만 이때 합의라는 것은 모든 계약사항에 대해서 다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뭐였어요? 100번지 부동산, 그 다음에 대금, 최소한 그 정도였죠. 그래서 계약의 본질적 부분이나 중요사항,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다만 당사자끼리 그 중요사항이 아니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자기들끼리 강조해가지고 뭔가를 정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판례가 나오잖아요. 판례에 나오면 이것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뼈대가 서야 이 판례를 읽어보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지금 막 살을 붙여서 가기에는 우리 기본 강의에서 너무 강의 수가 많아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건너뛰었다가 1월 달 정도에 따로 강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매매 애약 나오잖아요. 이 부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듣고 흘리는 거예요. 뭐 애약 부분을 막 그렇게 여러분이 복습하고 있어도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애약이 뭐냐 그랬더니 매매 계약 전에 하는 계약 단계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도 계약인데 애약도 성질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이다. 그래서 그거 하나는 알아두세요. 애약도 계약이다. 이렇게 애약도 채권 계약이다 그러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가등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듣기법 공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등기 부분은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렇게 가등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등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가등기를 보면 원인이 적어져요. 매매계약 같으면 뭐 소유권 이전에서 원인이 뭐 매매다, 뭐 증여다, 상속이다 이런 것들을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원인이 적어지는데 원인이 매매라고 적어진 게 있고요. 여기는 원인이 매매애약이라고 적어진 게 있을 거예요. 매매애약이라고 애약이라고 이렇게 적어진 게 있을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합격자 모임 이렇게 요즘 이제 여기저기 좀 다니거든요. 다니는데 엊그저께도 벌써 이제 소공으로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직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거기 사장님이 등기부 주면서 여기 소유자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등기부 이렇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로서 당연히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최소한 자기가 중개할 물건의 소유자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등기가 돼 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데 가등기만으로 물권 변동적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구예요? 아직은 갑이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가등기가 있어도요. 물권 변동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도 없어요.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도.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해서 이렇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팔 수 있는데 다만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 실제 등기부는 어떻게 적어지냐면 소유권 이전 이렇게 적어져요.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적어지는데 이것을 제가 등기와 관련해 가지고 강의를 드릴 때는 여러분 이해 편의를 위해서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가등기하고 비교해서 본등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유권 이전을 말을 하구나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본등기를 하고 나면 이 병의 등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가등기하고 본등기 중간에 있었죠. 그죠? 자, 가등기 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중간에 가등기하고 본등기 중간에 갑이 병에게 처분했다. 그래서 중간 처분 등기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본등기를 하고 나면 중간 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버려요. 등기법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본등기 하면 중간 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해버려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면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2순위잖아요. 여기는 3순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직권말소 해버리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넣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번호가 빠르다고 그래서 1번이 소유자다 그러면 안 돼요. 소유권 이전을 해도 앞에 있는 등기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놔둔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유자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은 병이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요. 왜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그래서 현재 소유자 병이죠. 그런데 이 경우는 왜 병이 소유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이 경우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이 아니잖아요. 갑에서 을로 또 갑에서 병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매매계약이 2번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을하고 병하고 소유권이 충돌해요. 그때는 뭐가 순위번호라고 이제 여러분이 등기법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데 그 순위번호가 빠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은 직권말소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약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드릴 내용이에요. 중요한 거는 가등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만 자, 여기 내용을 조금 더 봐보자 그 말이죠. 그죠? 여기는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매매라고 적어져 있죠? 여기는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매매 애약이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매매를라고 적고 뭐라고 읽으라고 그랬죠? 매매 계약이라고 읽으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매수인 을은요. 갑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 안 했다. 여기는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고 여기는 매매 계약 아직 안 하고 계약의 전 단계인 애약 단계다 그 뜻이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파트를 살 때는요. 보통 가등기까지 보통은 안 해요. 그냥 계약금 주고 계약금 좋다는 영수증 받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잔금 치르고 등기 서류 받아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빌딩을 매매 계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계약금만 해도 보통 한 10% 정도 주니까 계약금만 10억이잖아요.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10억을 주고 영수증 하나만 받고 있기는 너무 불안하다. 그럴 때 보통 어쩌냐면 가등기라도 미리 하고 싶다 이러는 거죠. 설령 가등기한테 돈이 들더라도요. 가등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가등기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 가등기 해놓는 이유가 뭐예요? 설령 갑이 병에게 팔았다 하더라도 나는 을은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해버리면 이게 직권말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갑이 병에게 팔 수 있죠. 즉 병이 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병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겠죠. 그죠? 물론 나는 바보 그러고 샀어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가등기에게서 본등기하면 직권말소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생기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가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가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적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 을은 갑하고 매매 계약을 했구나. 계약을 해놓고 나서 가등기를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제3자에게 자 부동산이 소유권이 이전되던 말던 계약 내용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중도금 잔금 치르고 본등기 해버리면 여기는 직권말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가등기 보면은요. 원인이 매매애약이라고 적어진 것도 상당히 많아요. 자, 이것은 뭐냐면 아직 매매 계약은 안 했고요. 전 단계로서 애약을 했다는 뜻이에요. 애약을 했는데 그러면 왼쪽 매매 계약한 거하고 자 매매 애약 단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 차이 없어요. 아무 차이 없는데 다만 애약 단계에서는요. 자 똑같이 갑이 병에게 팔았죠. 그죠? 그랬을지라도 을은요. 갑에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야 우리 매매 계약으로 가자. 본계약으로 가자. 한마디만 더 필요할 뿐이에요. 이것을 애약 완결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애약 완결권을 한 사람만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일방애약이라고 그러고요. 둘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을 쌍방애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일방애약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을은 갑에게요. 을이 만약에 애약 완결권이 있다 그러면 갑에게 야 우리 본계약으로 가자. 이 말 한마디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본계약 가자. 애약 완결권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그냥 매매 계약이 자동으로 딱 체결돼 버려요. 어떤 내용으로 그랬더니 애약 단계에서 정해진 계약 내용대로. 그래서 이 애약 단계에서도요. 부동산 표시하고 계급, 뭐 지급시기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약도 계약이다 그래요. 애약도 매매 계약은 아니지만 성격은 채권 계약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이미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애약 완결권 행사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중도금 잔금하고 본등기 해버리면 되는데 여기는 애약 완결권 행사하면 이제 자동으로 매매 계약 체결됐죠? 그럼 매매 계약에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고 본등기 해버리면 직권말소 되더라. 그 말이죠. 그죠? 예, 그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기출문제 보면 이 애약 완결권 성격 있잖아요. 성격 같은 게 나중에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이런 걸 형성권이라고 그러고 형성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제척 기간에 걸려요. 그리고 10년 제척 기간이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는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단해 준다 그러는데 그런 걸 뭐하게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민법 내용도 아니고 민사소송법적 문제인데 아무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 한두 차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언제 하냐면 여러분 10월달 다 돼가지고요. 아, 나 정말 민법 공부 다 해가지고 요즘 뭐 할 것도 없는데 다른 거 뭐 할 거 없어요. 그런 데나 보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뼈대 세울 때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약을 보면 439페이지 펴보시죠. 양가로 2번이죠. 그죠? 제 564조 보면 매매 일방예약이라고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1번을 제1항 그러죠. 매매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그랬고 2항 저당의 의사표시 기간을 정하지 않냐한 때 예약자는 상당 기간을 정해 매매
완결 여부 확답을 상대방에게 제고할 수 있다 그랬죠? 즉 예약이락은 뭐예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바로 매매 효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약 내용은 뭐냐면 이제 플러스하는 건데 을이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행사를 안 할 때 갑이 물어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야, 예약 완결권 행사할 거야? 하고 독촉 최고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민법에서 최고했는데 대답이 없다 그러면 항상 결론은 똑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소리예요?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최고했는데 대답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만 예약자가 전환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 보면 두 번째 줄에 나오죠. 그죠? 예약도 채권 계약이다 그런 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한가로 2번에 성질에서 동그라미 2번에 똑같은 말 나오죠.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예약의 종류 그러는데 이런 거 뭐 특별히 공부할 필요 없고요. 다만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우리 민법이 일방 예약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어서 특별한 거 없다 그러면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 그러고요. 한가로 4번에 예약 완결권 나오죠. 그죠? 동그라미 2번 성질 보면 형성권이다 그런 말 나오고요. 미음번에 보면 예약 완결권도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렇게 보시고 3번에 예약 완결권의 존속기간. 자, 형성권은 또 디귿번에 나오죠. 10년 제척기간에 걸린다. 뭐 법원의 직권조사상이다. 뭐 그런 거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설명은 드렸지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계약금 나오죠. 그죠? 자, 이 부분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는 복습을 한번 하시고 가야 돼요. 뭐냐면 우리 전 시간 마지막에요. 뭐가 있었냐면 동시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했어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끝나버린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해제를 하고 나면 줬던 거 돌려받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원상회복 그랬잖아요. 원상회복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했죠? 이 손해배상은 물적 손해 플러스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 이렇게 우리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자, 해제는요. 해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효, 취소, 해제 비교해서 공부할 때 취소하고 해제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자,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다. 그리고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형성권은 10년 제척기간에 걸리는데 취소권이 특이하게 3년, 10년이었다. 뭐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해제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뭐예요? 단독행위라고요. 이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계약서를 여러분이 작성할 때 자, 꼭 계약서에다가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꼭 적어야만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안 적어도요. 당연히 법률 규정에 의해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 해제가 법으로 정해진 해제다. 그래서 법정 해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법정 해제예요. 법정 해제. 즉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도 있었어요? 약정 해제도 있었죠. 그죠? 약정 해제가 있었어요. 자,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이 나한테 토지를 산다. 3억 원에 사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왜 토지를 사냐면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산다고 하면서 만약에 나중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좋다 그랬어요. 그럼 계약서에 적자. 그렇게 해서 자 적었죠. 그런데 제가 소유권 이전해주고 여러분 대금 3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그렇게 약정을 했으니까. 하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왜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니까. 다만 이때도 어땠어요? 3억 원치가 돌려줘야 되고 여러분 다시 나한테 소유권 돌려줘야 되겠죠? 뭐는 했었어요? 원상회복은 한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원상회복은 해야 돼요. 그러면 법정해지하고 똑같죠. 그죠? 해지에 따라서 원상회복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슨 차이예요? 법정해제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는 손해배상이란 게 있는데 약정해제는 손해배상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여기 뭐가 있었어요? 해제 계약, 합의해제라고도 했죠? 합의해제, 해제 계약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였어요? 계약이다. 이런 것들을 공부했잖아요. 자, 근데 오늘 뭘 복습하냐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인데 자, 봐보시면 지금 약정해제 그랬죠. 그죠? 약정해제인데 약정해제는 어땠어요? 약정해제는 원상회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상회복이 있죠. 그죠? 그리고 뭐도 있어요? 해제도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없고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봤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할 계약금 계약을 보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 계약금을 줬다는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계약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따 공부하겠습니다만 채무 불이행이 없어도요.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만 가능하냐면 중도금 주기 전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몇 달 전에 강남의 부동산 그 아파트 값 엄청 폭등할 때요. 매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계약금에 아니 자고 나면 1억 올랐는데 뭐 한다고 계약금 3천만 원 거기다 3천만 원 더해서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7천만 원 이익이죠. 그죠? 그래서 배액 상환하고 계약 해지해 버릴 수 있었는데 그런다고 해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지할 수 있었던 것도 왜 그러냐? 계약금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약금을 안 줬으면 그런 해제권이 안 생기거든요. 따라서 계약금 계약에 따른 해제권도 무슨 해제권이라고 그래요? 약정 해제권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거든요. 이행에 착수 전. 이게 뭘 말하냐면 주로 중도금을 말을 해요. 중도금 주기 전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중도금 주기 전까지니까 준 게 뭐밖에 없어요. 계약금밖에 없죠. 근데 그 계약금은 포기하든지 배액 상환하든지 그리고 해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도대체 원상회복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원상회복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구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계약금 계약도 약정 해제 일종인데 좀 깊이 들어가면 여기는 계약금 계약에 따른 해제는 이행의 착수 전 중도금 주기 전까지만 가능하니까 원상회복할 거리가 없더라. 이걸 기억을 하세요. 이 그림이 어디가 나와 있냐면 여러분 교재 444페이지 보면 맨 아래 그림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을 기억하고 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금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지울게요. 지웁니다. 지우고 나서 이제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제가 여러분 그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 제가 3가지 종류의 계약서를 여러분한테 그려 드릴 거예요. 이렇게. 자, 보면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서 그러죠. 그죠? 매매 계약서 보면 예를 들어서 100번지 부동산을 3억 원에 사고 판다 이런 계약서죠. 그죠? 그런데 보통은 계약금을 주지만 아주 드물게 계약금 없이 일시불 계약도 있어요. 일시불로 3억 원을 주기로 한다. 이런 계약도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매매라고 적고 뭐라고 읽는다? 매매 계약이라고 읽죠? 자, 이것을요. 봐보세요. 1월 1일 날 이렇게 하기로 의사표시 합의가 있었어요. 합의가 있었죠? 그리고 계약서 작성은
1월 2일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했어요? 합의가 있는 1월 1일 날 그랬죠? 그러면 돈 한 푼 오간 적이 없죠.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죠? 계약서 없어도 성립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불효식 계약 우리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자, 그런데 보통은 어때요? 매매 계약을 할 때 부동산을 3억 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3월 1일 날 보통 계약금 10% 정도 주잖아요. 보통은. 그리고 중도금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중도금 있는 경우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1억 2천 이렇게. 그 다음에 5월 1일 날 잔금 1억 5천 그랬어요. 1억 5천. 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 경우는 어쩌냐면요. 매매 계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매 계약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뭐가 있냐면 계약금 계약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이. 즉 계약서는 한 장이지만 여기는 어쩌냐면 계약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계약금 계약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매매 계약이 있고 계약금 계약이 있다고요. 계약금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금 계약을 했다는 의미가 뭐냐 지금 이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는 없죠. 그런데 이 계약금 계약을 했다는 의미가 뭐냐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자 계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합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사표시 합치가 있으면 싸울 일이 없는데 한 사람은 계약을 했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계약을 안 했다고 그래요. 둘이 분쟁이 생겼으니까 법원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계약서죠, 계약서가. 근데 계약서가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는 뭐가 있냐면 이 계약금, 돈이 입금된 것 자체가 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한다. 그런 거죠. 뭔 말이냐면 판사가 볼 때도요. 생판 모르는 A하고 B 사이에 3천만 원 통장으로 입금됐더라. 그러면 한 사람은 계약이 있었니? 한 사람은 없니? 그러면 당연히 뭘로 보겠어요? 계약이 있었다고 봐주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때의 계약금을 증약금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앞서 설명드렸지만 설령 채무 불이행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언제 전까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죠. 그죠? 보통 중도금 주기 전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어떻게 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3천만 원 포기하고 여기는 자기가 받은 3천만 원을 이건 남의 돈이죠. 그 다음에 자기 돈 3천만 원 더해서 6천만 원을 배액 상환을 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계약금 계약을 했다는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요. 자, 우리들이 채무불이행이 없어도 이행에 착수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을 법률가끼리는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법률 전문가니까요. 자,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이 내용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증약금의 성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 이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이 있다. 그러죠. 그죠?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채무 불이행이 없어도 계약금 포기하고 배액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죠? 근데 이것은 해약금에 따라서 이 해제권이 있죠. 이 해제권은 왜 생겼어요? 계약금 약정, 계약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해제권이라고요. 따라서 이 해제권은 약정 해제예요? 법정 해제예요? 약정 해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약정 해제가 되는 거예요. 약정 해제가. 그래서 이 계약금 계약은 약정 해제의 일종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다만 이행에 착수 전 중도금 주기 전까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온상회복할 거리가 없더라.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 약정 해제권하고 차이점은 원상회복이 없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봐두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는데 이게 이제 계약금 계약의 효력이죠. 끝. 아셨죠? 여기까지가 계약금 계약의 효력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약금 계약하고 관계없이 중도금을 안 줘버렸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또 중도금 줬는데 잔금을 안 줬다. 이것도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는 똑같은 건데 1년 동안 그냥 중도금 줬는데 잔금 안 준 것으로 그렇게 강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중도금 줬어요. 근데 잔금을 안 줘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채무 불이행이 생겼잖아요. 채무 불이행이 생겼죠?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자,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죠? 해지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죠. 그죠?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해제권은 무슨 해제권이죠? 법정 해제권이죠. 법정 해제권이죠? 법정 해제권이잖아요. 그죠?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권.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계약에서요. 한 사람은 약정 해제권이 있을 수도 있고 법정 해제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 해제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요건이 충족만 되면.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계약금 계약에 따른 효력이고요. 이게 이제 약정 해제권이고, 계약금 계약하고 관계없이 뭐예요? 법정 해제권은 당연히 생기는 거고요. 여기도 어때요? 3억 원 3월 1일 날 안 주면 뭐예요? 법정 해제하겠죠? 법정 해제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법정 해제권 행사하겠죠?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약정 해제권이 없잖아요. 약정 해제권. 그러면 이 약정 해제권이 왜 생겼다? 계약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생긴 효력이라고요. 구분하시라고요. 그죠? 이렇게 아셨죠? 그러면 이제 법정의 해제에 따른 효력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는 법정의 해제에 따라서 해제하면 원상회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매도인이 받은 돈이 뭐예요? 계약금하고 중도금이잖아요. 반환해요, 안 해요? 다 반환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가끔 아니 계약금은 반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아무튼 이렇게만 계약한 상태에서는 계약금까지 모두 반환해 주는 거예요. 계약금도 다 반환하는 거예요. 왜요? 원상회복해야 되니까. 오히려 금전으로 반환할 때는 뭐예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가산해서 다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손해배상액을 입증해서, 그죠? 입증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이러고 끝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 매도인이다. 이 손해배상 입증해서 청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그죠? 귀찮고, 그죠? 그리고 입증해서 뭐 1억 내놔 그랬더니 뭐 그 가격 3억에서 그대로 3억인데 뭔 손해배상 1억이야 뭐 이러면 또 결국은 소송해야 되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약서를 쓸 때 어쩌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실제 손해배상액이 얼마가 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정해버리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요. 그리고 그때 손해배상액은 주로 계약금만큼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계약서를 한번 봐보자 그 말이죠. 그 경우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냐면 자, 또 매매 계약서에서 부동산 3억 원 그랬죠. 그죠? 그리고 뭐 3월 1일 날 계약금 3천, 4월 1일 날 중도금 1억 2천, 5월 1일 날 잔금 1억 5천 그랬죠. 그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특약사항으로 보통 적어요. 여러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있건 본계약 내용으로 있건 계약 내용이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특약사항으로 적더라고요. 여기 보면 키워드가 뭐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때 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으로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했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했을 때 지급한 계약금 몰수한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을 요즘 계약서를 보면 간단하게 어떻게 정해버리냐면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도 요즘 많이 적더라고요. 이 내용이야 뭐 당사자, 우리 계약자의 원칙이니까 당사자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지 그것은 뭐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키워드가 뭐라고요? 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하겠다 이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봐보세요. 이것도 뭐예요? 매매계약이 있는 거죠. 그죠? 매매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계약금 계약이 있다고요. 계약금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계약금 계약의 효력이죠. 그죠? 그러면 똑같아요. 뭐예요? 계약에 있었음을 증명한다. 증약금으로서 성격이 있고 두 번째 해약금 성격이 있다 그랬죠? 해약금 성격이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 없어도죠. 그죠? 없어도 언제 전까지? 이행에 착수가 있기 전까지죠. 그죠? 전까지. 자, 제가 땡땡으로 할게요. 뭐 할 수 있고? 계약금 포기하고 배액 상환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해지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그 뜻이죠. 그죠? 자, 이것은 뭐예요? 특약의 효력이 아니에요. 특약의 효력이 아니라 계약금 계약의 효력이라고요. 계약금 계약의 효력인 거예요. 그런데 중도금 줬는데 잔금 안 줬다. 그러죠. 그죠? 그럼 뭐가 있어요? 이제 채무 불이행이 있죠. 그죠? 채무 불이행이 있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하고 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요. 자, 봐보세요. 이때 지금 매도인이 받은 돈이 얼마예요? 계약금하고 중도금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반환해 주느냐? 그 말이죠. 그죠? 그랬더니 이 경우는 계약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특약으로 정했잖아요. 특약으로 어떻게 했어요?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이 돼버리잖아요. 따라서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요. 이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몰수하고 반환할 필요가 없죠. 중도금은 반환해요, 안 해요? 중도금 반환해 줘야죠. 그죠? 그리고 나서 따로 손해배상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계약금 자체가 손해배상액이 돼버리니까. 만약에 특약사항으로요, 채무 불이행 시, 자,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했을 때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몰수한다 이렇게 정했다면 중도금까지도 뭐예요?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게 뭐가 되니까? 손해배상액이 되니까 이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이 두 가지.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뭐예요? 계약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자, 이것을 우리는 위약금 특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위약금 특약 혹은 위약금 약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위약금 약정이 있어요? 없어요? 위약금 약정이 없죠. 그죠? 없으면 뭐예요? 해지하면 계약금 반환하고 원상회복 다 해야죠. 실제 손해액 입증해서 청구하는데 위약금 약정이 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계약금 자체가 뭐가 되죠? 이 계약금 자체가 자 위약금 계약했을 때 손해배상액이 돼버린다 그 말이죠. 그죠? 손해배상액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때 이 계약금 있잖아요. 이 계약금 이거 좀 쓸 공간이 좀 적습니다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바로 위약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액 예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정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위약금이죠. 그죠? 위약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위약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위약금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만 이것을요. 만약에 계약금이 10%가 아니라 15% 줬다.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10%만 줄 걸 후회되겠죠. 그때는 어쩌냐면 감액 청구를 하면 감액을 받아줍니다. 이 차이예요. 예, 이 감액을 받아주는데 만약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 특약을 읽어보니까 채무 불이행 시요. 계약금은 몰수하되 별도로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건 서로 죽자고 적은 거죠. 그죠? 이랬을 때 판사들이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위약벌 약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판사끼리 점심 먹으면서 이번에 옮피고 사건을 보니까 거기는 위약벌 약정을 했더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설령 계약서에 위약벌이라는 용어를 안 썼더라도 뭐예요? 계약금은 몰수하고 별도로 또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세게 적었다. 이것을 우리는 위약벌이라고 판단하고요. 판사가 위약벌로 판단했을 때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감액을 안 해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약벌 약정은 원래 유효거든요. 유효인데 다만 또 이 내용 자체가 나중에 이제 103조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반사회적 법률행위 뭐 전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다 그럴 때는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가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해당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우리는 계약금 계약이 없는 매매 계약이 있고 계약금 계약이 있는 계약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계약금 계약이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증약금, 해약금의 성격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근데 계약금 계약을 하면서 위약금 약정이 없죠.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위약금 약정이 없다 그러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성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위약금 약정까지 있어버린다 그러면 뭐예요? 계약금은 해약금뿐만 아니라 뭐예요? 위약금 즉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성격을 겸한다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런 의미라고요. 이런 의미. 그래서 무조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금은 반환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예전에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좋아져서 잘 안 물어보시는데 예전 수강생분들은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서에 이제 계약금 계약은 당연히 있는 건데 제가 위약금 약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런데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는 뭘 보고 알아요? 채무 불이행 시 어떻게 하겠다. 이 말이 있느냐. 그걸 찾아봐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걸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답답해서 그냥 계약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집에 있는 계약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보통은 계약금 계약이 있겠지만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 없는지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 시 해지하면 계약금 전부 반환하고 온상회복하고 실제 손해액 입증해서 청구해야 되는 거고요.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어때요? 채무 불이행 시는 이 특약대로 해결을 하면 되더라 이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 매매 계약을요. 이 매매 계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된 계약이라고 그래요. 주된 계약. 주된 계약. 그런데 이 계약금 계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된 계약, 종된 계약.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된 계약이 무효다 그러면 종된 계약도 무효예요. 그런데 매매 계약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낙성 계약이라고 그랬죠? 낙성 불효식 계약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금 계약은 불효식 계약은 똑같은데 무슨 계약이라고 그러냐면 여물 계약이다 그래요. 여물 계약. 여물 계약이에요. 여물 계약.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요? 여물 계약이라고. 여물 계약. 여물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 계약금을 3월 1일 날 3천만 원 주기로 했는데 입금을 안 해버려요. 왜 입금 안 하느냐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돈이 준비 안 됐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날 보내줄게요. 그러더니 3월 2일 날 1,000만 원 입금. 그러더니 또 3월 3일 날 나머지 2천만 원 입금을 했어요. 이렇게 됐다면 이 계약금 계약은 언제 성립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약속한 날이 아니에요. 약속한 날이 아니라 낙성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승낙만 있는 날이 아니라 여물계약이니까 돈이 전액이 통장에 꽂힌 날이에요. 그래서 언제 성립했어요? 3월 3일 날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3월 3일 날. 그러니까 3월 2일까지도
뭐예요? 1,000만 원 포기하고 뭐 1,000만 원에 100, 2천만 원 상환하고 계약 해지 못해요. 왜요? 계약금 계약이 성립 안 했으니까. 계약금 계약이 성립 안 한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전액이 입금이 돼야 3월 3일이 돼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고 비로소 3천만 원 포기하고 3천만 원 플러스 3천만 원 뭐예요? 100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계약금 계약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이제 뼈대인 거예요. 뼈대고요. 이 뼈대를 여러분이 먼저 아신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죠. 그죠? 세부적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 자, 이번 9강 시간에는 일단 이렇게 강의를 드린 다음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강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